방금 소개받은 최종택입니다. 앞부분에 고구려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남한의 고구려 얘기를 뒤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고구려 전공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도 몇 차례 다녀오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남북이 공동으로 고구려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거는 다 기억은 하시겠지만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구려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남한의 고구려 유적 현황들 지역별로 살펴보고 최근까지 연구 성과에서 좀 자랑할 만한 거,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될 부분, 뭐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화면에 이걸 넣은 이유는 제가 대중 강연을 중국이 동북 공정을 시작한 2002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하면은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는데 그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구려가 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고구려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만주벌판, 넓은 영토, 강한 군사력, 뭐 을지문덕, 영계소문, 가끔은 이제 강감찬 장군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고구려가 우리 역사로 중요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단어를 키워드를 떠올려 보면 별로 떠올릴 만한 게 없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고구려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하다고 할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구려사 전개 과정을 짧게 한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고구려는 원래 구려에서 온 말입니다. 구려가 원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구려라는 말은 구루라는 말은 이제 성이란 뜻입니다. 성이란 뜻이고, 홀 또는 골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지명으로 여러분 아시는 홀은 미추홀, 인천을 미추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홀이라는 지명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골짜기를 이루는 말인데, 그런 골짜기에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 성을 쌓고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구루에서 구려라는 말이 온 겁니다. 구려는 한자 표현이고 고자는 의미가 없는 높임말입니다. 고구려 하면 고자는 높임말인데 지금도 우리가 줄여서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도 세자를 쓰는 거는 번거로워서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고구려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고려라고 불렸죠. 고려시대 고려와 같은. 그래서 당시에도 고려라고 썼고, 지금 중국 동북에 가서 고려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곳은 다 고구려 유적들. 고려 나중에 이름이 변화가 된 거고요.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건국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가 체제를 형성한 것은 기원 후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2세기 무렵에 철기 문화가 이제 융성해지고 그런 골짜기, 홀 또는 곡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나라는 집단을 구성한다. 나 집단을 이루고 있다가 그 나 집단이 몇 개가 합치면 나부가 되고, 그런 나부가 또 합쳐지면 나부 연맹이 되고, 그 5개의 큰 나부 연맹이 합쳐져서 국가 체제를 만든 게 고구려입니다. 그게 AD 1세기 후반인데 백제 신라 지역이 국가 형성된 것보다는 최소 100년 이상 빠른 시기입니다.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게. 이후에 이제 그 골짜기에 살던 나부 연맹 간의 그런 뭐 포섭, 그런 연합하면서 군사력이 강해졌고요. 그런 강한 군사력이 그 국가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는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정치체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이제 태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태왕이라는 말은 대왕하고 다르게 중국의 황제에 비견하는 말입니다. 제후국을 거느린 제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4세기경에는 이제 스스로를 태왕이라고 부르고
천하의 중심에 서 있다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6세기경까지 약 2세기 반, 한 250년을 전성기를 누리는데 여기 지도에 표시된 빨간 줄 안에 있는 영토가 전성기의 고구려 영토입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이때 시기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동북 삼성 일대를 다 차지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충남, 대전 근처까지 그리고 경북 일부까지 고구려 최대 영토를 누리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느낌들, 또 사진에 많이 보이는 유적들, 뭐 장군총이나 뭐 이런 그러한 멋있는 장면들은 대부분 2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입니다. 이 중의 일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6세기 말 7세기로 들면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고 고구려와 전쟁을 여러 차례 벌치죠. 그래서 고구려가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국력이 소모되고 또 영계소문으로 대표되는 귀족 연립 정권, 그리고 내분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한 700년 정도 역사고 북한에서는 고구려사를 천년이라고 그럽니다. 고구려 천년 강국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240년 정도를 더 올려보죠. 고구려 역사를.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많고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몇 가지 키워드로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천하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는 주변의 민족과는 다른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작은 정자가 광개토대왕 능비입니다. 높이가 6.7m 정도 되는 비가 저 안에 들어있고 오른쪽에 있는 돌무지가 태왕릉이라는 돌무지 무덤인데 한 변이 60m가 넘는 그런 돌무지 무덤입니다. 저 무덤에서 태왕릉이라는 글자가 나와서 태왕릉이라고 부르는데 저것이 광개토대왕 능이라는 썰과 고국양왕 광개토대왕 아버지의 능이라는 썰이 뭐 충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200m 정도 떨어져서 광개토대왕 능비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는 광개토대왕이 죽고 414년 죽고 3년 만에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세운 비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문자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역사서들도 나중에 기록된 게 많다면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록한 것이니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첫머리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유석의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울 때 북구여로부터 왔는데 그 천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 천재고 어머니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 천재고 어머니는 물의 신인의 딸이고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 왕실은 하늘로부터 온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천하의 중심에 서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신성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게 대체로 4세기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은 이게 그 관계적 능비마음을 보여드리지만 굳이 여기 외에도 당시 사람들 무덤이나 이런 데 묘지에도 나오고요. 또 스스로를 태왕이라고 불렀던 것도 이제 그런 고구려가 스스로를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구려 하면은 강력한 군사력이죠. 아까 그 부분 넓은 영토를 고구려가 몇백 년 사이에 다 확장을 하고 우리 민족이 단일 국가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다고 하죠. 그때가 고구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영토를 확장하게 된 배경에는 강력한 군사력이 기반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이 있게 된 배경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무 정신입니다. 상무. 고구려 사람들은 그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에 써놓은 그 글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늘 싸우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늘 싸우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능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중국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럴 정도로 이제 전투력이 강했는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늘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경당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었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경당에서는 글쓰기 외에도 말타기, 활쏘기를 기본으로 가르치는 귀족 자제뿐 아니라 평민 자제들도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았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408년도, 그러니까 408년에 만들어진 벽화 고분의 벽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말을 타고 활쏘기 대회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저런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애를 다듬고, 그러고 이제 매년 3월 삼진날 낭낭 언덕에서 수렵 대회를 열어서 그날 최고 성과를 올린 사람이 벼슬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오른쪽 아래 장면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무용총의 수렵도인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벽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지에 논란이 있지만 바보 온달도 저런 과정을 통해서 벼슬에 나가서 부마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죠. 상무정신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곽 방어 체계입니다. 고구려를 성곽의 나라라고도 부르는데 중국 동북 지방에 지금 조사된 게 한 270여 개 있고요. 북한에는 지금 자료로 알려진 건 한 50여 개밖에 안 되지만 훨씬 많은 성이 있는데 고구려는 성을 쌓아서 성을 지키는 전술을 주로 썼습니다. 골짜기도 많고 하니까. 위에 있는 거 두 개 다 이제 중국에 있는 성들인데요. 저게 1500년을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쌓는 수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그런 성을 의지해서 싸움으로써 군사 전투력이 강해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발달된 무기 체계입니다. 고구려 무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헌에도 나오고 실제로 저희도 발굴하면 보이지만은 궁시, 도, 모 이래가지고 궁시, 활과 화살, 칼과 창이 기본 무기인데 그 외에도 뭐 극도 있고 과도 있고 노도 있고 한데요. 그런 무기가 굉장히 발달된 철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발굴한 그 고구려 철기를 분석을 해보면 오늘날 특수강하고 맞먹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강에 맞먹는 강도인데 그것도 전체 부위를 다 특수강으로 만들면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화살 쪽 같은 경우 끝부분만, 도끼는 날 부분만, 칼은 날 부분만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강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적의 무기와 충돌했을 때도 우세를 점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영화에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고구려의 갑옷은 찰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명찰처럼 만든 갑옷을 입는데 활동성도 좋고 기동력도 있고 가볍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저건 국내성 지역에 있는 벽화 고분에 있는 그림인데요. 말과 무사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최근 수년 전에 경주 쪽샘이라고 하는 곳에 신라 고분이 발굴됐는데 저런 말 갑옷이 한 벌이 다 나왔죠. 그게 이제 고구려에서 전달받은 고구려 스타일의 이제 갑옷이 되겠는데요. 저런 말과 무사가 완전 무장한 병종이 맨 앞에 서면은 전차 부대, 오늘날 기갑 부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런 부대대로 훈련이 되고 그 전투를 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높았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오른쪽 아래 사진은 357년에 만들어진 벽화 고분인데 저기 안에 27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저 안에 저렇게 기갑 부대도 있고 보병 부대도 있고 여러 병종의 병사들이 대열을 갖추고 행진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군사력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고구려가 건국한 지형을 가보면 제가 이제 강원도 정선 사람입니다만은 저희 동네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산골을 조금 키워놓은 듯한 조금 더 높고 조금 깊은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인데 거기서는 평지 대회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중국 땅에서 넘어오는 군대들은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될 만큼 많으니까 평지에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주로 농성전, 성을 지키고 기습 공격을 하고 이런 전술을 썼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청야수성이라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비우고 성을 지킨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도 청야라는 말이 쓰이고 계속 쓰이는 전술인데 이게 고구려 당시의 재상이었던 명림답부라는 사람이 이 전술을 개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야수성이라고. 그래서 적이 들어오면, 적이 침공을 하면 들에 있는 먹을 것, 쓸만한 것, 사람들 모두 성으로 옮기고 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적이 보급선을 늘리면 그 중간을 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612년에 수나라 양제가 두 번째 침입을 하는 해가 612년인데 그때 수나라 군대가 113만 명입니다. 113만 명인데 그 숫자가 요즘은 워낙 단위 큰 숫자를 쓰니까 감이 안 오시겠지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113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앉았다가 일렬 종대로 출발을 하면 40일이 걸린답니다. 맨 앞에 사람하고 113만째 되는 사람이 출발할 때까지 40일 동안 걸린다는 거죠. 그 정도 병력인데 그게 다 전투병가라고 하면 보급 부대가 한 3배 된다고 보니까 400만 정도 되는 병력이 움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의 인구가 76만 호, 76만 가구니까 고구려 멸망할 당시의 인구, 전체 인구가 한 200만이 좀 넘는 인구인데 그거보다 많은 인구가 침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는 그 맞서 싸우는 방법은 이제 청야수성을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기 무순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중국군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가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수양제가 와서 진을 치고 성을 공격을 하는데 아까처럼 견고하게 쌓여진 성이니까 함락이 안 됩니다. 한 달을 공격해도 끄떡이 없어서 수양제가 이제 우중문하고 우문술이라는 그 형제 장군한테 별동대 30만 명을 주고 별동대를 끌고 저 성과 성 사이에 통로를 뚫어서 평양까지 진격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 우중문 우문술 장군이 별도의 저항 없이 평양성 밖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격을 하려면 결국 보급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면서 군사를 계속 보급선을 깔고 평양성까지 왔는데 평양성을 쳐다보니 공격하기는 어렵고 아무리 공격해도 난공불락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성에서 나와서 보급선을 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구려군은 평지에 있던 먹을 거, 쓸만한 거, 사람은 다 산에 올라가 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와도 먹을 것도 없고 점령을 해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중간중간에 기습 공격을 당해서 보급선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맨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중문 장군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시를 써서 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해가지고 치켜 세워주면서 그 정도 하면 됐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결국은 돌아가죠. 돌아가다가 청천강 살수에서 수공을 당해서 몰살을 하고 2,800명이 살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0만 대군이 왔다가 2,800명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나라 양제와의 전쟁인데 그런 전과를 올린 게 청야수성 전술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전술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갖춰진 여러 군사 시스템들이 고구려의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구려가 문화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인데 강한 군사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문화대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를 흔히 호방하다 이렇게 부르는데 호방하다를 군사적인 남성적인
그런 걸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호방하다는 것은 문화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주변에 있는 여러 문화들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있는 곳에 궁전 벽화입니다. 벽화인데 그 왼쪽 그 그림에 이 두 분은 고구려 사신들이죠.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 비단길을 통해서 페르시아까지도 진출을 하고, 그렇게 중국 중원 왕조나 북방민족이나 멀리 서역에서까지 접촉을 하면서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그거를 고구려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외까지도 전달하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 유명한 호류지, 일본의 호류지 법륜사에 있는 금당 벽화 담징이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풍습을 가졌는데, 그래서 고구려사를 하는 그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노태돈 선생님이라고 고구려사의 최고 권위자인데, 그분의 평에 따르면 고구려의 문화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호수다, 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호수는 여러 갈래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그 호수 안에 들어오면 호수의 물이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반도 남부와 외까지도 전해졌다. 그래서 외부의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게 수용을 하면서도 그것을 고구려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한반도 남부에 전해주고 일본에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고구려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왜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700여 년을 존속한, 700년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구려가 존재하던 당시에 이 700년 동안에 중국은 한나라, 그러니까 후한, 그리고 이제 56국 시대를 거치는데, 이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50년에서 80년, 작게는 몇 년을 흥하고 망하고 합니다. 고구려 주변에 있는 북방이나 중원 왕조들이. 근데 고구려는 그 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멸하고 하는 사이에 700년을 단일 왕조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도 그들처럼 50년, 100년 단위로 흥하고 망하고 했으면 오늘날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 우리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방한 기질을 갖춘 문화 대국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우리 고대사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아까 말씀대로 한반도 북방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가장 먼저 고대 국가 체제를 만들고 700년을 존속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의 백제, 신라, 가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거를 이끌기도 하고 방파제 역할도 하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대 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호방하고 진취적인 그런 성향으로 주변의 문화를 흡수해서 고구려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그것이 한반도 남부에도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상당수가 고구려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문화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우리가 실제 백제나 신라, 가야는 그 벽화나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시 생활상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고구려는 벽화 고분에 당시 생활상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라고 자랑하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화들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주가 우리 생활의 기본이니까 우리의 옷, 한복이지 않습니까? 한복,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이미 고구려 때 저렇게 다 갖춰져 있었죠.
요즘 뭐 서울의 고궁에는 외국인들도 오면 한복을 입고 최근 뭐 올림픽에서도 뭐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전통 복장은 한복입니다. 그 한복은 이미 고구려 고분 벽화에 저렇게 다 모양이 갖춰져 있고요. 벽화에 있는 여러 인물들의 복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이 장면입니다. 약간 그림이고요. 그래서 우리 고유한 의복, 의식 체계도 고구려로부터 비롯되었다. 먹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요즘은 외국인들이 뭐 김치도 좋아하고 뭐 고추장도 좋아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식 한 불고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불고기는 고기를 간장에 절여서 볶아 먹는 거죠. 고구려 때는 그것을 맥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적. 제사상에 올리는 산적처럼. 그래서 맥족이 먹던 적. 기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를 간장에 절여서 구워서 칼로 썰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 전통도 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408년도에 벽화고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분을 쓰는데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날마다 술과 장을 빚고 뭐 쌀로 밥을 하고 했는데 10,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런데 그때 장을 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장을 담가 먹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기록에는 오늘날 청국장과 같은 시라는 음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음식도 이미 고구려 때 갖춰져 있었다. 이거는 무용총이라는 아까 그 춤추는 장면이 있는 그 벽화에 있는 그 접객도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은 이때 고구려 사람들은 의자 생활을 입식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다르고 그 오른쪽에 두 번째 작은 사람 시종인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고기를 잘라서 서빙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왕 그 음식 얘기 나와서 그 우리 그릇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대부분 도자기로 음식을 받아 드실 텐데 그리고 뭐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담가서 먹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 말씀은 김치는 항아리에 담가서 묻어야 마시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 옹기가 우리 전통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통 그릇입니다. 이게 근데 그 옹기의 원형이 고구려 톡입니다.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고구려 토기가 박사 주제인데 실제로 제가 아차산에 발굴한 고구려 토기들입니다. 위쪽에 왼쪽에 있는 게 고구려 토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요즘 옹기 항아리입니다. 모양도 같고 제작 기법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약을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 정도의 차이고 박물관에 가시면 혹시 나중에 박물관에 가시면 백제 토기, 신라 토기 한번 유심히 보시면 바닥이 다 동그랗습니다. 납작한 바닥은 없는데 고구려 토기 납작 바닥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의 시루 한번 보시면 오늘날 시루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도 고구려께 지금까지 남아온 겁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만 생활 용기는 고구려께 통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상당히 고구려가 가까이 와 있다. 요거는 제가 아차산을 발굴하고 군사시설의 그 방 한 칸을 절반만 잘라서 복원해 본 모습입니다. 아궁이가 있고 그 위에 솥이 있고 시루가 걸려 있고 주방에 그릇들이 있고 저장용 항아리가 있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온돌이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전체를 다 바닥을 다 깔은 온돌은 아닌데 외고래로 된 외고래 구둘이 사용이 되는데 고구려는 궁궐에도 온돌을 썼고 이런 그 전방의 초소에도 이렇게 온돌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도 난방은 온돌을 쓰지 않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온돌을 쓰는 민족은 아직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뭐 독일에 온돌 비슷한 게 있고 일본은 뭐 다다미 화로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온돌을 쓰죠. 뭐 서울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온돌 없이는 못 사는데 이미 고구려 때 그런 온돌 문화가 갖춰져 있던 전통이고요. 요거는 이제 357년에 만들어진 벽화고분의 부엌입니다. 부엌인데 보시면 여기도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본 모습이 있죠. 부뚜막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속과 시루가 걸려 있고 뭐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은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고구려 때 있었고요. 이제 의식주 외에도 우리가 전통 악기 하면 국악기 하면은 가야금, 거문고 하는데 지금 거문고가 벽화에 저렇게 보이고요. 고분 벽화의 악기가 한 46종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비파, 현금 이런 거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된 거지만 나머지 악기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전통 악기의 원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복식을 연구하거나 전통 악기를 연구하거나 전통 무예를 연구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고구려로부터 비롯해서 연구를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고구려에서 비롯되었다. 이건 뭐 태권도인데요. 우리 전통 무예 중에 유일하게 올림픽 정식 종목이죠. 태권도의 그 본부 같은 곳을 우리가 국기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서울의 역삼동에 국기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라의 기회죠. 이 태권도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태권도의 원형은 택견이라는 것이죠. 택견. 택견에서 더 올라가면 고구려 당시에는 수박이라고 하는 무예가 있습니다. 수박이 벽화에 저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맨몸으로 겨루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태권도의 원류가 되겠고요. 이제 인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명절 때는 꼭 씨름을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KBS 1TV에서는 꼭 씨름 중계를 하는데 이 씨름이 우리 전통 그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이미 고구려 때도 저렇게 삿발을 메고 씨름하는 장면들이 벽화에 나옵니다. 이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두 사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저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반대편 저쪽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매부리 코에 콧수염이 나오고 우리랑 다르게 생겼죠. 저 사람 서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까 고구려 국제적인 문화를 향유했다고 했는데 당시 국내성에는 저렇게 서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고유한 우리 민속이고 전통이라고 하던 여러 장면들 씨름마저도 이미 고구려 때 같은 형태 삿발을 메고 하는 완성된 형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제 과장을 좀 하면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국내 예선을 통과하면 금메달을 꼭 따야 되는 종목이 양궁이지 않습니까? 이건 은메달을 따도 욕을 먹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왜 활을 잘 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의 후예라서 그런 건 아닐까?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지 않습니까? 주몽이 고구려 말로는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우리 그 유전자에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억측에 좀 과장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고구려가 1500년 전에 멸망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그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고 하던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의 고유한 거라고 아는 것의 원류라고 하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역사가 아니고 화석화된 역사가 아니고 현재도 이어지고 미래로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